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들러는 프로이드와 같이 공부하다가 서로 이제는 결별을 해서 독자적인 학문으로 발전시킨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 아들러의 오늘의 학습의 내용은 이 아들러의 생애 그리고 개인 심리학의 개요를 설명하고 아들러 개인 심리학의 인간관과 그 아들러 개인 심리학의 주요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프레드 아들러는 1870년 비엔나 근교 펜싱에서 출생해서 1873년에는 동생의 죽음을 경험도 했고, 그리고 1888년에 비엔나 대학교에서 의과 공부를 하고 1897년 결혼을 해서 3명의 딸과 1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1910년에 정신분석학회 의장을 하면서 있었는데 1926년에 미국에서의 첫 순회 강연을 하고 1935년 유럽에서의 나치 압제에 의해서 미국으로 망명을 하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1937년에 스코틀랜드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의 주요 개요는 프로이트가 인간의 성격은 이러한 생물학적 기원을 가진 어떤 그 무의식적인 원초적 본능에 의해서 결정되고 보는 반면에 아들러는 그러한 어떤 원초적 본능에 결정된다는 것을 반해서 사회적 요인과 가족적 요인이 개인의 성격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아들러는 사람들이 가지고 이런 태어난 유전적이고 이 환경적인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잘 이용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이 아들러 이론에서는 이 성격 구조와 발달 단계는 없습니다. 삶이란 언제나 움직임이요 흐름이기 때문에 어떤 구조를 논한다는 것은 상당히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하는 것이고 물화하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 것이죠. 이 개인 심리학에서 개인의 단어도 어떤 사회 집단에 대비한 개체라는 의미보다는 이 나눌 수 없다라는 어떤 전체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개인 심리학의 인간관은 이 아들러는 과거에 대한 개인의 지각과 초기 사상에 대한 해석이 현재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인 심리학은 어떤 개인을 이 전체적으로 보는 관점으로 그 기본적인 전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총체적인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아들러 심리학의 가장 중요한 기본 전제로서의 개인은 분리될 수 없는 어떤 전체적인 존재이며 총체적으로 이해되어야 된다. 전체는 부분의 합과 다르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아들러는 각 개인을 완전한 통합체, 즉 독특하지만 그 자체로서 완전하고 통합된 존재로 간주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어떤 프로이드처럼 나눠서 뭐 자아, 초자아, 원초아가 이렇게 서로 갈등을 독립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서로 갈등을 일으킨다는 그러한 어떤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어떤 그 전체적인 총체적인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로이드가 인간을 뭐 의식과 무의식, 원초와 자아, 초자아로 분석하는 것에 반대하고 인간을 이런 분할할 수 없는 자체로서의 완전한 전체로 본 것이죠. 또 인간은 사회적 관심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은 개인이 인간 사회의 일부라는 인식과 사회적 세계를 다루는 개인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인간의 노력도 포함됩니다. 사실 우리가 사회적 관심, 사회적 지지라고도 하고 뭐 사회적 지지가 뭐 진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도 많이 나오죠. 근데 이러한 어떤 사회적 관심이 발달함에 따라서 열등감과 소외감은 감소한다는 것이죠. 사회적 관심은 가르치고 배우고 사용하면 발달하고 우리는 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사회 구조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또는 이해드릴 수 없다. 그러니까 혼자 고립된 존재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실은 인성도 이 세상에 고립되고 혼자 살면은 인성이란 자체는 인성이 좋든 나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같이 사회 구조에서 공동체로 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바람직한 인성도 형성이 되는 것이죠. 자, 또한 인간은 창조적인 존재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어떤 창조적인 힘을 가지고 자기 삶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들러는 성격 형성에 있어서 유전과 환경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은 분명히 이 두 요인 이상의 산물이라고 하였던 것이죠. 자, 네 번째로 인간은 현실에 대한 주관적 지각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행동은 자신이 적응해 나가야 하는 환경을 어떻게 주관적으로 지각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개인은 그들 자신이 가진 어떤 개인적 신념, 또 관점, 지각, 결론 등의 도식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그들 자신이 설계한 세계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개인주의 심리학 그 아들러의 인간관이기도 합니다. 자, 주요 개념을 살펴보면 우리가 열등감과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 이 열등감은 연약한 인간에게 자연이 준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이트는 열등감은 굉장히 나쁜 것이다. 열등감 때문에 그 의처증, 의부증도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로 이렇게 다른 개념인데 사실 그 인간이 어떤 새처럼 날 수 없으니까 그런 열등 사항에 처해 있어서 비행기를 만들었고 또 표범처럼 빨리 달릴 수 없으니까 자동차를 개발했고 또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물속을 다닐 수 없으니까 잠수함을 만들었다. 이와 같이 인간이 어떤 열등감을 가진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우월의 추구를 한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보상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런 강한 열등감은 인간이 지닌 잠재 능력을 발달시키는 어떤 자극제 또는 촉진제로서 역할을 한다고 강조를 한 것이죠. 말더듬이 모스데네스가 유명한 응병가가 되는 거라든지 또 그 링컨 학력의 열쇠를 극복하고 루즈벨트 신체적인 열쇠도 극복하고 그리고 청각장애 베토벤 또 전응아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고 이런 우월을 추구한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열등감은 개인이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준비가 안 돼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주로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신체적 열등감뿐만 아니라 심리적 혹은 사회적 열등감도 포함됩니다. 열등감은 약함이나 이상함의 징후가 아니라 어떤 창조성의 원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자, 열등감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으로 노력의 원천이라 보았고 5, 6세경에 어떤 삶의 목표가 결정되며 생애 목표는 인간 동기의 원천이고 완전히 추구와 열등감을 극복하려는 욕구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상은 어떤 결함이 있는 사람이 연습이나 훈련을 통해 이를 보완하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보상을 통해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자기 완성을 해 중요하다. 여러분들은 어떤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지요? 저도 사실 엄청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역시 열등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끊임없이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계속 사업을 해서 실패됐고 제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열등감은 어떤 경제적인 것이죠. 뭐니 해도 많이 하지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생각도 바꾸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어떤 노력한 결과 이제는 어떤 돈에 대한 또 경제적인 거 열등감을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다른 걸로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남과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국민에 대한 봉사라든지 저 나름대로의 어떤 봉사 그리고 어떤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통해서 저 열등감을 극복하고 어떤 새로운 삶의 모델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월성 추구인데요. 이 우월성 추구를 인간에게 공통된 기본적 동기라고 본 것이죠. 이것은 열등감을 보상하려는 욕구에서 나오며 환경을 보다 잘 통제할 수 있도록 권력 혹은 힘을 성취하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생활양식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생활양식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의 기본적 지향이나 성격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 이러한 그 인지 도식 같은 거와 비슷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 어떤 성격, 개성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 삶에 공헌하려는 소망 등 이런 삶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독특한 방법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생활 양식은 이 모든 행동을 결정하며 또 성격을 움직이는 이 체계적인 원리로서 부분의 명령을 이는 전체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생활 양식은 어떤 열등감을 극복하고 최종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고유한 방식으로서 4세에서 5세경에 그 틀이 형성되어 그 이후에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창조적인 자아인데요. 유전이나 환경보다는 그 유전이나 환경을 취하는 태도와 개인이 선택한 목표가 인격 발달이나 삶에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생활 양식은 개인의 어떤 창조적인 행위이며 자아의 창조적인 힘이 인생 목표와 또 목표 추구 방법을 결정하고 이런 사회적 관심을 발달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아의 어떤 창조적 힘이 그 성격을 형성하는 기본 요인이다라는 것이죠. 환경이나 유전적 요소는 그것의 재료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어떤 이런 환경이나 유전적보다는 어떤 자아가 스스로 자아의 창조적 힘이 성격을 형성하는 더 기본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 가상적인 목표인데요. 인간이 행동하는 그 이면에는 어떤 가상적인 목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도 잘 모르는 이런 목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공부하러 학교에 오는 것도 어떤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보이진 않더라도 분명하게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목표들이 우리의 행동을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러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현실에서 검증되거나 이런 확인될 수 없는 가상적 목표라고 한 것이죠. 이런 가상적 목표는 미래에 실제할 것이라는 것보다는 어떤 주관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현재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이상으로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개인이 추구하는 이 안전한 상태의 어떤 자기상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사회적 관심입니다. 이 사회적 관심은 공동체감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회적 관심은 사회적 상황에 반응하려는 이런 타고난 성향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의하고 사회적 삶을 위한 느낌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관심은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관심, 특히 공동체와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복제에 대한 관심을 포함합니다. 인간 최초의 공동체 체험은 양육자의 관계죠. 그래서 이러한 공동체감 발달에 양육자와의 관계의 질이 굉장히 결정적이라고 합니다. 많은 시간보다는 질적인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감이 나타나는 삶의 영역으로는 사랑, 우정, 일 이것을 우리가 달성해야 될 세 가지
일이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아들러 학파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관심이 발달하면 이러한 열등감이나 소외감은 줄어든다고 하고, 또 이 아들러는 신경증, 정신병, 범죄, 알코올, 문제아동, 자살 등의 모든 문제는 사회적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학교에서의 어떤 문제아이라고 하는 학생들 가만히 보면은 이런 사회적 관심이 너무 부족해요. 그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갖고 사랑해주고 가정과 또 학교나 지역 사이에서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되면은 참 아이들이 그런 좋은 인성을 형성할 수 있을 텐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은 부모의 양육 태도인데요. 이러한 부모의 양육 태도는 어떤 열등감의 크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우정적 호의, 즉 동료의 인내심, 명랑함, 감정이입 등이 이 바람직한 양육 태도라고 하면 좀 권위주의, 과잉보호, 지나친 기대. 이 지나친 기대 때문에 제 친구도 세상을 뜬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그래서 사실은 자녀는 자녀 자체로 그냥 살아야 되고 자녀의 어떤 독립적인 그 객체를 인간을 그냥 이해해야 됩니다. 그거를 어떤 부모의 소유처럼 생각하고 너무 기대를 지나친 기대를 한다는 것은 좋지 않다. 요즘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어. 쓸데없이 요즘 인전 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가니까 제가 뭐 하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실에 나가갖고 매일 녹음하고 밤늦게, 그래서 밤늦게 나가면 왜 나가는지 와이프한테 물어본대요.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뭐 밤에도 물건 파냐 막 이러고 있고. 그래서 제발 좀 관심 갖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면 좀 자세히 얘기를 해줬죠. 이와 같이 어떤 지나친 기대는 서로 불필요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먹어도. 예.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어떠한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부와 무관심 등도 역시 잘못된 양육 태도라고 보는 것이죠. 생활 양식과 성격 유형을 보면은 이런 그 지금 지배형, 기생 획득형, 도피, 히피형, 이거는 사실은 반사회적 어떤 유형에 속하죠. 지배형은 이 독단적이고 공격적이고 그 활동적이지만 사회적 인식이나 관심은 거의 없는 것이죠. 인생 과업에 있어서 반사회적이며 타인의 안녕은 아랑곳하지 않고 행동하는 이러한 형이고, 의존형은 너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 세계와 관계를 맺으며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 대부분 의존해서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 생활 유형인 것이죠. 히피형은 사회적 관심도 없고 활동도 별로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인생에 참여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모든 문제를 회피함으로써 아주 작은 실패 가능성조차도 모면하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요 히피형의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만은 지나치게 하는 것도 좀 우리가 공동체 사이에서 좀 왕따를 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어쨌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야 되겠죠. 당분간은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 순수한 인간적인 측면, 사회적 관심이 높아야 되는데 지금 사회적 관심이 개인별로 떨어지고 있죠. 이럴 때 우리는 외로워지고 고독해지고 또 혼자임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은 요즘 어떠신지. 자,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이거 사회형입니다.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표본이고 그 사회적 관심 높고 활동 높은 이런 게 이제 사회형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관심이 많아서 자신과 타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인생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협동하는 형이죠. 그리고 이제
아들러는 요 출생 순위와 성격 특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들러는 어린 시절 가족의 경험과 출생 순위가 이런 성격 형성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성격 유형, 정서적인 거리, 나이 차이, 출생 순위, 상호 지배 및 복종 관계, 가족의 크기 등은 개인의 성격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격 출생 순위에 따라서 성격 특징이 나타나지만 이러한 특성들이 고정 불변적인 것은 아니죠. 그래서 첫째 아이는 그 동생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동생이 태어나면서 사랑을 빼앗기고 그것을 되찾으려고 노력하나 실패한다. 이거를 폐위된 왕이라고 표현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 그는 스스로 고립해서 적응해 나가며 다른 사람들의 어떤 애정이나 인정을 얻고자 하는 욕구에 초연해지고 혼자 생존해가는 전략을 습득해 나간다는 것이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사회적 책임을 잘 감당하는 이런 긍정적 성격이 발달하기도 하고, 또한 자신감 상실, 두려움, 또 적대적이며 비관적인 성향, 보수적이며 규칙을 중시하는 성향 등 부정적인 성격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형제라는 경쟁자가 있으므로 그들의 장점을 능가하기 위해서 자극과 도전을 받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신이 형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그래서 첫째 아이보다는 훨씬 빠른 발전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야심적이고 또 공동체 지향적이며 적응력이 뛰어난 긍정적 성격이 발달도 하지만 아주 경쟁심이 심하고 강하고 반항적이며 질투가 심한 부정적 성격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셋째 아이가 태어나면 사실은 잘 발달되면은 둘째가 이 조종자 역할도 하죠, 굉장히. 그래서 우리 처갓집에 보면은 제 와이프가 둘째인데, 물론 이제 피해 의식도 좀 있긴 하지만 모든 형제들의 중간 역할을 해요. 지금도 보면은. 그래서 가족의 모임 돈도 관리하고, 또 막내 처제가 필요한 거 있으면은 제 와이프한테 얘기해서, 와이프가 또 큰 언니한테 얘기해서 그걸 조율해서 또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어쨌든 하여간 중간에 조정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몇째인지 한번 그거 한번 생각부터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막내는 동생에게 자리를 빼앗기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서 많은 애정을 받죠. 지나친 애정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전혀 관심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보다 크고 힘이 세고 특권이 있는 형제들에게 둘러싸여서 이런 독립심의 부족과 함께 강한 열등감을 경험하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 대신 자기 생활을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결과로 이들은 항상 많은 자극과 또 많은 경쟁 속에서 성장하게 되고 형제를 앞지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또 부정적인 결과로는 이들은 누구에게나 열등의식을 가질 수 있고 이런 과잉 보호로 인한 부적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사실 저도 막내인데 저는 그렇게 과보호 받은 것도 없고 거의 이렇게 내팽개디듯이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전혀 그냥 관심을 못 받은 이런 유형에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제가 막내지만은 제가 또 어머니를 모시고 또 살고 있고 큰아들 역할을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어떤 이런 출생 순위에 대한 성격과 또 자기가 자라온 어떤 환경들과 좀 혼합돼서 어떤 고유한 성격으로 형성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늘 막내의 기본적인 그런 성격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자, 외동아들은 경쟁할 형제가 없으므로 이제 부모의 애정을 독차지한 존재이고
이러한 생활 양식으로 인해서 어떤 의존심과 자기 중심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아동과 나누어 가지거나 협동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못하나 그 어른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잘 배운다고 합니다. 항상 주목받기를 원하며 그 의치가 도전을 받으면 그것을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또 이들은 자부심이 강하고 자기 중심적이며 어떤 독립적으로 이를 추진하려는 성향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와 독존적이며 남들과 경쟁을 피하고 항상 자신만이 옳은 듯이 행동하는 경향을 좀 나타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중간아이. 이 중간아이는 의 아래로 형제가 있어서 압박감을 느끼고 형제들을 앞서가기 위해서 그 형제들에게 따라잡히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 능력에 확신을 갖지 못하면 이런 무력감을 느끼며 의존적 태도를 보일 수 있다. 갈등이 많은 가족에서는 평화적 갈등 중재자가 될 수가 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자신의 열등감을 한번 영접하는 글을 써보세요 라는 것인데, 책에 이제 활동지로 나와 있는 것이죠. 축하한다 그대여. 그대는 지금 인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을 마음속 깊이 모시고 있구나. 부러워라. 그는 진실로 위대한 스승이며 무한한 자원이자 거대한 에너지이니 나는 그대가 오늘 그대 마음속에 임하신 열등감이란 이름의 현자를 소중히 또 소중히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자, 어서 오세요. 여러분의 열등감을 한번 영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개인 심리학에서는 개인의 단어도 이런 사회 집단에 대비한 개체라는 의미보다는 나눌 수 없다라는 전체성을 의미하고요. 이 아들러의 인간과는 이렇게 분리할 수 없는 총체적인 존재, 그리고 그 결정적인 존재가 아니고 창조적인 존재, 또 이런 그 사회적인 존재, 현실에 대한 주관적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아들러는 어린 시절 가족 경험과 출생 순위가 성격 형성에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출생 순위에 따라서 성격 특징이 나타나지만 이러한 특성들이 고정불변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으로 전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